안녕하세요. 영화다음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방당 김승현입니다. 왜? 너무 없어 보여. 왜요? 거미당은 참아 못하고. 거미는 사실은 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 거미줄에 걸리는 나방. 나방의 심정으로. 집 옷을 보십시오. 아. 거미줄에 걸려있는 잠자리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뒤를 보시면 오늘 주제 뭔지 단번에 아실 텐데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최고작은 이렇게 한번 또 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에일리언 시리즈의 최고작으로 재미 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기획해봤습니다. 그때는 뒤에 포스터를 보면 최고작이 뭔지 알겠다 했는데 오늘은 제작진이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네, 알 수가 없게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자, 오늘 그럼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초반에 앞부분에 약간 정리를 하고요. 최고작 두 편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과연 진짜 최고작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On the roof! Hey everyone. Wait a minute. You want the real Avengers? I'm sick of him treating me like a kid. But you are a kid. This is my chance to prove myself. Don't mess with me. Because I will kill you and everybody you love.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이제 이번 달에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기획이 됐고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일단 좀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뭐 세 종류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나온 건 이제 2002년도부터 영화로는 나오기 시작했는데 만화 캐릭터는 이미 50년이 넘은 캐릭터인데 영화 자체로는 2002년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1편인 거죠.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샘 레이미가 세 편의 영화를 만들죠. 그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비 맥과이어. 이것이 이제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이고요. 리부트가 됐죠. 샘 레이미가 폭스사랑 불화로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마크 웹 감독이 만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앤드류 가필드를 주연으로 해서 두 편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공한 시리즈가 못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일환으로서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처음 들어간 게 시빌 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약간 보조 캐릭터처럼 나오게 되는데 독립적인 캐릭터로 다시 이제 또 전면에 이 MCU의 일환으로서 단독 주인공으로 나온 게 스파이더맨 홈커밍이죠. 앞으로 이 영화들이 더 나올 테니까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은 영웅으로서의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전 3부가 보이고요. 네. 두 번째 리부팅된 마크 웹의 영화들은 네. 약간 청춘물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맞아요. 풋풋한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MCU에 편입된 스파이더맨은 제가 추측하기에 아이언맨과 붙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기술의 진화를 보여주면서 네. 재미있는 소도구들 많이 쓸 건가에 관심이 저는 좀 가더라고요. 초기의 스파이더맨은 얼떨결에 스파이더맨이 된 사람의 약간의 혼란스러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스파이더맨이 기술자 혹은 과학자로서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자아를 확장해 나가는가라는 주제로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의 주제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자 쪽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그런 피터 파크의 얘기가 사실 원작에 더 가까워요. 그렇죠. 원작 만화에 더 가깝고요. 영화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되는 초반에 샘 레이미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특성을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영화 자체 하나의 영화의 기획이 이젠 서로 다른 영화들의 성공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요즘 뭐 전성시대인데 슈퍼히어로 영화로 사실상 이 블록버스터 시장에서 최초의 거대한 성공을 거둔 것은 70년대 말에 슈퍼맨 시리즈잖아요. 네. 그러다가 10년 지나서 80년대 말에 거대한 성공을 거둔 게 배트맨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엑스맨 시리즈가 나왔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슈퍼히어로 전성시대를 갖고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 바로 스파이더맨이다. 1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캐릭터를 간단히 앞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블의 수많은 슈퍼히어로 주인공 중에 단독 주인공으로 거의 제일 유명한 주인공이 아마 스파이더맨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는 건데
이 캐릭터의 핵심은 10대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10대 혹은 20대 초반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떤 진통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랑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혹은 뭐 부모와의 어떤 그런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직업적인 고민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 속의 성장 영화적인 어떤 그런 테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젊은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흑수저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예를 들면 배트맨이나 아이언맨을 보면 엄청난 부자들이라서 사실은 그 우리가 즐기면서도 위화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은 서민 가정이고 돈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피자 배달하고 집세 때문에 곤란을 겪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들에서 가질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한 굉장한 사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인간관계에 능숙하지 않잖아요. 소심하고 주변에서 왕따 당하고 이런 그런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피터 파커의 특성 자체가, 이런 평범함이 오히려 이 캐릭터를 관객들에게 특별하게 만들었다. 네. 또 한편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슈퍼히어로들은 날 때부터 슈퍼히어로로 태어났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피터 파커는 아주 우연한 계기에 슈퍼히어로가 됩니다. 거미한테 물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저런 식으로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슈퍼히어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나방이라는 거예요. 거미가 아니고 나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도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슈퍼히어로 시리즈예요. 왜냐하면 특색 자체가 거미줄을 이렇게 쏘아서 그것을 마천루 사이에다 연결을 해서 활공하는 이미지 자체가 스파이더맨의 볼거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맨하탄이나 뭐 예를 들면 시카고나 그런 것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현대 영웅이다. 자, 이런 일반적인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일단 두 편을 압축을 해야 저희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네. 스파이더맨 시리즈 1편, 2편 이렇게 두 편을 일단 최고작 후보로 골랐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저 없습니다. 네. 내가 정말 샘 레이미의 오래된 팬으로서 스파이더맨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환호를 했었고요. 네. 스파이더맨 1편, 2편 두 작품 모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 그쵸. 때문에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속으로 뭐 3편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네.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저걸 뽑으시면 어떻게 하나? 싸워야 하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비슷하니까. 네. 자, 이렇게 두 편을 골랐고요. 이 두 편은 모두 다 샘 레이미 감독의 작품, 그 다음에 토비 맥과이어가 스파이더맨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대한 네. 1분 브리핑을 통해서 또 오늘은 어떻게 접근하셨을지. 전 본질에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본질은 무엇인가? 스파이더맨을 자세히 보시면 스파이더하고 하이펀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 스파이더가 줄을 쏘아서 맨이 되는 겁니다. 아, 벌써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 네네. 하이펀이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왜 스파이더와 맨을 붙이지 않았나? 원래 이유는 슈퍼맨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네. 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가 거미줄이 아닌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맨도 중요하지만 스파이더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거미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왠지 저 안 봤는데 거미줄이 그려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보겠습니다. 네, 역시 거미줄인데 심지어는 월드와이드 웹 아니군요. 맞습니다. 맞군요. 월드와이드 웹까지. 네,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네. 거미의 매력에 빠진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 네. 시인, 그리고 예술가들. 이 사람들이 왜 거미의 매력에 그토록 빠졌는가? 거미줄에 사로잡힌 아티스트들의 목록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신화적인 이름, 아라크네 미네르바, 네. 어떤 배짜기, 실짜기의 명수들이죠. 이때부터 거미라는 생물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미는 한편으로는 상징성의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퇴폐적인 어떤 이름의 또 한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이 거미라는 생물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이 모든 이름들이 다 이비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샬롯의 거미줄. 네, 굉장히 유명한 동화이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죠. 여기에서는 이 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옥자를 살리기 위한 어떤 거미줄인 것처럼 진짜 다 보시네요. 거미줄로 어떤 맥락을 표현하는 방식의 표현을 했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미술가들 중에 거미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알렉산더 칼드라는 모빌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칼드가
수많은 거미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메탈 스파이더 같은 작품도 만들어냈고 그래서 왜 거미가 그토록 이 아티스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싶고 허영만 씨 하면 또 무당거미라는 무당거미, 게 권투 있고요. 선수.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재밌었던 게 네. 마누엘 프익은 거미 여인의 키스라는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김수영 씨가 또 거미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 시인 유하 씨는 마누엘 프익의 거미 여인의 키스를 읽은 다음에 아마 쓴 시인 것 같은데 거미 여인의 키스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네네. 그 시를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식욕의 사리가 빚어낸 저 황홀한 무늬의 퇴폐 끈끈한 덫의 은빛 유혹 속으로 거미라는 게 어떤 식욕을 가지고 있는 거미줄로 먹이를 사로잡으려는 욕망 같은 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퇴폐적인 미 같은 걸 보인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거미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표현해주는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뮤지션 중에서 거미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봤더니 거미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한국에는 거미 씨가 있고요. 네. 탤런트 중에는 박보검이가 있고요. 아, 그 네. 네, 제가 보검이, 좋아하는 네. 보검이 좋아하는 거미죠. 네. 데이비 보위가 만들어낸 앨범 중에 거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Spiders from Mars. 네. 그 거미가 사실은 데이비 보위가 자신을 거미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재밌었던 건 최근에 독일의 거미 전문가인 피터 야저 씨가 거미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거미를 이름을 데이비 보위라는 이름이죠.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네. 헤테레포다 데이빗 보위라는 이름의 거미를 이름을 학명을 지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미가 약간 보존되어야 한다. 멸종 위기의 거미를 살리기 위해서 유명인의 이름을 짓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미의 이름이 데이빗 보위를 가지고 간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거미의 이중적인 매력에 사로잡힌가를 이 웹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잉마르 베리만 영화 중에 요리를 통해 어렴풋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거미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서 하나 살짝 제가 얻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고전에 약한데 그런 측면을 또 채워주시니까 네. 무엇보다 근데 한국 아티스트 거미가 없어서. 네.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재 개그인 것 같아서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자,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스파이더맨 1편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이 작품 먼저 2002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간단히 일단 이런 그 전체 맥락에서 한번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블의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출발하게 하도록 가장 크게 격려가 된 작품, 어떻게 보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진원 같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CU의 최초의 작품들은 흔히 이제 아이언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기 이전에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이렇게 거대하게 성공을 하면서 마블이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흥행 자체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이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영화는 일단 샘 레이미에 관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샘 레이미 좋아하시죠? 정말 좋아했고요. 80년대 이블 데드를 안 본 사람들은 영화광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블 데드 1, 2, 3를 내 인생 영화로 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 역시 내 인생 영화? 이블 데드 2는 제 인생 영화입니다.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이게 37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영화당에서 정말- 언급한 것만 정말 이블 데드 2는 정말 좋아했던 영화고요. 이블 데드의 팬으로서 스파이더맨을 보는 재미가 하나 있습니다. 브루스 캠벨이라는 이블 데드의 주인공이 계속 카메오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 나오는지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나오는 걸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다. 또 워낙 두 사람이 절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얘기할 수 있고. 샘 레이미는 사실은 가장 유명해진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블 데드라든지 뭐 크라임 웨이브라든지 네. 다크맨이라든지 이런 어떤 약간 공포 영화 장르에서의 작품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심플 플랜 같은 그런 또 명작이죠. 훌륭한 작품도 있고 의외로 사랑 영화도 잘 찍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말러 영화도 굉장히 잘 찍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샘 레이미의 특성이 제대로 블록버스터에서 폭발한 게 스파이더맨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주인공이 이제 토비 맥과이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슈퍼히어로에 적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배우죠. 예를 들면 체구가 어떤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거나 뭐 굉장히 파워풀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닌데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크라는 인물 자체가 원래 약간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수줍고 연약한 그런 소년에 가까운 인물이라서 굉장히 타입캐스팅으로 잘 된 캐스팅처럼 보이고요. 이전에 사이드하우스라는 영화에서 참 좋은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샘 레이미 자체가 사이드하우스에 나오는 이 토비 맥과이어를 보고 캐스팅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이 토비 맥과이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해사한 느낌, 그러면서도 약간 모성 본능을 자극시키는 것 같은 그런 배우로서의 느낌 같은 것이 이 피터 파크랑 굉장히 잘 어울렸죠. 어쨌건 이 영화에서 뭐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클라이맥스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전반부예요. 네. 그래서 이 평범한 소년이 이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위력을 갖고 막 신나는 장면 이런 게 제일 재밌는데 그걸 위해서 초반에 약간 이 피터 파커가 학교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초반에 집중적으로 보여주죠. 네. 버스 안에서의 상황 같은 걸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저는 버스 안에서 바보처럼 다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장면도 웃겼지만 좋아하는 여자가 있죠. MJ. MJ를 만났을 때 이상하게 바보처럼 웃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MJ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손을 흔드는데 알고 보니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흔든 것이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상한 코미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정말 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초반에 많이 하게 만들죠. 저는 영화 이제 복장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데 초반에 보면 이 피터 파커가 버스에 탄 복장을 보면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아이들의 전형처럼 영화에서 옷을 입혔죠. 네. 후드티 같은 거 입고 안에 티셔츠 같은 이렇게 셔츠를 입고 안에 이렇게 흰 티 같은 걸 받쳐서 입는데 그런 모습이 피터 파커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복장으로 보여줘요. 최근에 유행어로 너드라고 또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전형적인 그런 복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돼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복장을 디자인하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그냥 빨간 옷에 이 이 거미줄이 그려져 있고 머리에 빨간 복면 쓰는 정도인데 이게 약간 점점 발전하는 걸 보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자기의 능력을 알게 될 때 벌어지는 많은 이야기들. 대표적으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메리 제인이 이렇게 플로스 같은 건가요? 이거 밟아서 미끄러질 때 탁 건져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음식을 서너 개를 탁탁 닿는 건데 그게 CG가 아니래요. 그 직접 그래요? 연기한 거래요. 그래서 그걸 NG를 100번 이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번 이상을 반복 촬영을 해서 실제로 떨어지는 것을 탁탁탁 받는 방법.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네. 당연히 CG가 아니라고. 당연히 CG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빈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능력을 시험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갑자기 건물에서 이렇게 구석을 보는 순간 벽 위에 거미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딱 보면 손에서 이제 돌기들이 돋아나는 게 보이고 그 기분이 뭔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건물벽을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좁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 신나서 뛰어다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너무 큰 도로가 있으니까 못 건너고 멈춰서죠. 근데 뭔가 거미줄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주문을 막 외우는데 다 안 되죠. 네. 고웹 나가라 뭐 이렇게 출발 뭐 이렇게 다 해보는데 안 되죠. 여자라 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는 순간 마지막에 이제 거미줄이 발사되고 결국은 가지만 이제 광고판에 부딪혀서 쓰러지게 되는 슬랩스틱까지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10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비유라고 생각해요. 10대면 몸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변하는데 그 변화 과정에서 몸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바뀐 몸에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사이에서의 괴리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 속에 넣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죠. 자, 삼촌 해줬던 이야기가 스파이더맨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성장한 아이에게 해주는 이야기군요. 어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란다. 네. 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또 하나 스파이더맨의 액션 그 장면 설정들을 보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보다도 유독 보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액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스파이더맨이 활약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리액션 같은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클라이맥스 같은 데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스파이더맨은 자기의 힘을 구사하는데 도취가 되어 있는 10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남들의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뻐기고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이 영화 속에서 너무 잘 묘사가 돼 있어서 심리가 아주 굉장히 재미있죠. 스파이더맨 1을 이야기하려면 삼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촌에게 생기는 어떤 일, 그 MJ를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 MJ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기 위해서 차를 사려고 합니다. 이 차 때문에 레슬링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그 레슬링 대회에 나가서 3번만 버티면 되는데 괜히 2분 만에 박살을 내버리는 바람에 I need that money. I missed the part where that's my problem. He stole the game! Stop that guy! Thanks. You could have taken that guy apart. Now he's gonna get away with my money. I missed the part where that's my problem. 그 강도가 하필이면 차에 타고 있던 삼촌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데 내가 그때 만약 그 강도를 잡았더라면 나에게 그런 힘이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어쩌면 이게 스파이더맨의 가장 본질적인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가장 큰 딜레마 혹은 이야기가 이 바로 책임 그리고 운명 이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해 주신 그 사건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사건일 거고요. 이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럴 때 벤 삼촌이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닌가라는 죄책감을 갖게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자기가 화가 났기 때문에 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강도의 피해를 당하려고 할 때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그 스토리들을 굉장히 깔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차피 뭐 슈퍼히어로들이 활약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거지 거기 무슨 내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어떤 영화가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 관념적인 문제 이런 걸 다루게 되면 영화 자체가 굉장히 괴리 같은 게 느껴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슈퍼히어로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정형화된 틀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슈퍼히어로라는 설정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덕 철학을 비롯해서 철학적인 문제를 사실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굉장히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스파이더맨이고요. 스파이더맨은 결국은 나와 세계가 관계가 없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10대 청소년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자각에 관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 유명한 대사가 갖고 있는 함의가 있겠죠. 네, 이게 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또 9.11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리즈가 뒤로 가서 1편, 2편, 3편으로 가면서 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가 사실은 미국의 역할에 대한 어떤 자성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닌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또 10대 성장 영화로 아주 잘 만들어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또 재미있는 설정 중에 하나가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스파이더맨은 원해서 스파이더맨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고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부작용으로 초능력을 갖게 된 건데 악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악당도 그 자체로 악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자체로 성장 영화로 보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보여주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직업에 관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영화의 시작되자마자 이제 내레이션으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는데 처음 내레이션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 되면 영화의 어떤 마지막으로 또 내레이션이 나오게 되죠. This is my gift. My curse. Who am I? I'm Spider-Man. 자기가 누구인지 나의 직업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 얘기인 거예요. 자기 직업이 스파이더맨인 사람인데 이 영화를 보면 특히 1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MJ와의 관계이지만 그 사랑을 잠시 미뤄두고 자기의 일인 스파이더맨의 일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파이더맨을 직업적인 문제로 본다면 자기 일에서의 어떤 직업의 정체성을 찾아낸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처럼도 보입니다. 우리가 다뤘던 영화 중에 위플래시라는 영화 있잖아요. 위플래시가 사실 드러머가 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멀리하는 예술 때문에 멀리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하고도 겹쳐 보이네요. 심지어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J.K. 시몬스가 그 영화의 무드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편집장으로 나와서 굉장히 재미있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키스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여자들을 설레게 했던 장면이죠.
근데 여기 사실은 이렇게 밑에 자막이 나와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큰일 납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칠 수 있음. 글쎄. 네. You have a knack for getting in trouble. You have a knack for saving my life. 둘이 이제 거꾸로 된 상태에서 키스를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이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처음 키스하는 순간에 10대 소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진짜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흥분되는 순간이겠어요. 그게 자체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키스하는 자세 이런 부분에서도 흥미롭게 들어간 말도 안 되지만 로맨틱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장면이죠. 네, 배우들은 좀 찍을 때 우스꽝스러웠겠지만 결국은 슈퍼히어로 영화에는 어울리는 네, 절대 그런 따라하면 안 장면이 되는 게 됐습니다. 스파이더맨 같은 초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우리는 코에 물 들어가고 난리 납니다 정말. 비까지 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스파이더맨 2편입니다. 네. 스파이더맨 2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프닝이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만큼 깔끔한 오프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1을 요약해 주는데 사실 이게 만화로부터 출발했던 그 시리즈였기 때문에 만화 같은 터치로 1편의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는데 정말 요약을 잘했죠. 그래서 정말 깔끔하면서도 정리가 잘 돼 있으면서 임팩트 있는 그런 오프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건 1편의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데 많은 경우에 1편이 성공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자유가 창작자한테 들어가서 샘 레이미적인 특성도 2편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닥터 옥토퍼스가 의료진들을 기계팔로 삽시간에 살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공포영화 같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샘 레이미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샘 레이미가 정말 잘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정말 2편에 더 많은데 네네. 특히 닥터 옥토퍼스가 깨어나는 장면과 은행 장면이 저는 어쩌면 이블데드가 가지고 있는 약간 기괴한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장면을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깨어나는 장면 그리고 은행 장면 역시 샘 레이미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이제 캐릭터를 얘기할 때 스파이더맨이야 1편에서부터 확고한 어떤 캐릭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 영화의 악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악당 자체가 굉장히 고전적인 영웅이고요. 네. 후반부의 인물이 뭐 퇴장하는 방식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무엇보다도 이 캐릭터 디자인도 참 좋고요. 저는 1편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게 그린 고블린이거든요. 네. 근데 그린 고블린이라는 캐릭터가 약간 조커 같은 캐릭터인데 좀 만화적인 캐릭터죠. 그렇죠. 스파이더맨 2에 나오는 이 닥터 옥토퍼스는 그 자체로 굉장히 장엄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디자인이 너무 잘 돼서 어떻게 보면 문어 옥토퍼스니까 다리가 8개인데 4개는 인간의 팔다리, 4개는 이제 기계 수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부터 시작해서 액션 디자인까지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싸울 때 보면 스파이더맨의 장점은 민첩함에 있고 닥터 옥토퍼스의 장점은 그 육중한 파워에 있거든요. 근데 빠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액션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미, 문어의 싸움처럼 이렇게 원형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복싱으로 얘기하자면 헤비급하고 플라이급이 싸우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인파이터랑 아웃복서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디자인을 캐릭터의 애초에 설정 같은 것에 넣어서 액션으로 너무 잘 변주가 돼서 액션도 참 1편보다 더 훌륭한 피스가 아닌가. 액션 디자인 참 좋다고 생각해요. 1편보다 2편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2편에서 보면 이제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원래는 빌딩에서 옆면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시계탑 같은 시계가 있는 그런 빌딩에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처음엔 싸울 때는 수직 방향으로 계속 싸우게 되죠.
그러다가 달리는 그 전철 위에 지붕 위에 두 사람이 착지하는 순간 수직의 싸움이 수평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또 버라이어티하게 벌어지다가 심지어는 달리는 기차도 옆면에서 싸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바꾸는 그러면서 액션의 동선 자체를 확 바꾸면서 영화에서 흥미롭게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고 훌륭하다. 샘 레이미의 이 트릴로지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원작과 다른 중요한 설정이 있는데 원작에서는 사실상 그것을 기계장치로 거미줄을 쏘는 거잖아요. 웹 슈터가 있어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거미줄을 이렇게 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1, 2, 3편에서는 몸에서 아예 거미줄이 뿜어나오는 방식으로 그것 자체가 거미에 물려서 생긴 초능력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설정 자체는 원래 샘 레이미가 아니라 제임스 캐머런이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이 영화 자체를. 그리고 원래는 디카프리오가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획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건 중요한 그 카메론의 선택을 갖고 와서 1, 2, 3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역전이 네. 이런 설정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 2편에서 중간에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쏘러 가는데 거미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 나의 거미줄을 쏘는 능력이 사라졌을까? 이게 어쩌면 2편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한 줄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이 갑자기 거미줄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 네. 과연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2편을 이끌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유머도 이어지게 되는데 손에서 거미줄이 안 나오니까 천하의 스파이더맨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탔는데 그 복장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옆에 한 남자랑 굉장히 뻘쭘하게 대화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유머러스하게 아주 참 잘 만들어요. Cool Spidey outfit. Thanks.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약간 뭐 A급 중에 A급 영화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 3까지 가게 되면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제작비가 처음으로 3억 달러가 넘게 돼요. 그럴 정도로 큰 영화 중에 큰 영화인데 또 의외로 예를 들면 그 뭐 문어를 기반으로 해서 닥터 옥토퍼스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50년대 SF 굉장히 저렴한 맞아요. SF들 보면 문어 괴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느낌들도 있고 또 조연급들의 연기를 보면 그 J.K. 시몬스를 포함해서 편집장으로 나오는 인물들의 상당수가 굉장히 양식화된 고전적인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재미있는 설정들이죠. I'll give you 150. 300. That's outrageous. 그 다음에 이 그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뉴욕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묘사들, 뉴욕 깍쟁이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뉴욕의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뉴욕에 가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없이 바쁜 데다가 굉장히 불친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편집장, 집주인, 그다음에 피자 배달할 때 그 주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극장 지배인 굉장히 깍정이 같고 야박하게 구는 그런 뉴욕 사람들을 묘사하는 방식이 영화에서 유머러스한 어떤 터치로 들어가 있기도 전 하죠. 제일 웃겼던 게 J.K. 시몬즈가 이제 아들을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 MJ와 그래서 과연 캐비어를 결혼식에 써야 되느냐 그 비싼 캐비어를 막 하다가 결혼식이 취소되자마자 아들의 결혼 취소에는 아랑곳 없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캐비어 따지 말라고 한마디 날리시죠. Tell her not to open the caviar. 그 다음에 집시 여인이 구걸할 때도 스파이더맨 노래 부르잖아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디 갔니? 스파이더맨 이제 네, 그런 노래 어떤 부르죠. 네. 역설적인 부분들 같은 것이 유머로 잘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가장 친한 친구인데 원수가 되는 1, 2, 3편으로 넘어가면서 숙적이 되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금수저예요. 근데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는 흑수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수저가 친구인 금수저랑 싸워서 승리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보면 사실은 이 이야기에 깔려 있는 굉장히 어떤 뭐 계급적인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한편 신화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프랑코가 연기한 해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 전체가 신화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편의 영화가 블록버스터의 틀을 갖고 온 성장 영화다. 10대 소년에 이렇게 본다면 2편은 블록버스터의 틀을 갖고 온 멜로 영화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네. 이야기의 비중도 2편이 와서 더 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겪는 이제 사실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의 핵심적인 딜레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직업과 가족 사이에서의 갈등, 직업과 사랑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본인은 이제 스파이더맨인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니까 해야 되는 어떤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 한쪽에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반대쪽에 있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메리 제인과 소시민적인 어떤 행복을 네. 추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많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영화들은 무조건 우측으로 가게 되는 소시민적인 행복을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이 둘 사이에서의 굉장히 팽팽한 긴장 같은 걸 보여주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하게 되죠. It was my dream. Sometimes, to do what's right, we have to be steady and give up the thing we want the most. 라는 말을 피터 파커 자체가 하게 Even our 되죠. dreams.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사이의 딜레마 같은 것을 사실은 드라마적으로도 영화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You're right.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토리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아갔다고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슈퍼맨하고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죠. 신문사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이면은 슈퍼맨 수트를 입고 그 다음에 그런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 스파이더맨하고 같죠. 네. 근데 이런 시리즈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어떤 자아 사이에서 사람들이 알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최대한 인물의 어떤 정체성을 감추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스파이더맨이 흥미로운 것은 중반 이후에 스파이더맨이 가면을 벗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네. 클라이맥스에서는 다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감춰서 아껴서 가고 싶은 게 블록버스터의 속성인데 더군다나 시리즈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것을 과감하게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너무 잘하는 게 아이언맨의 1편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 같은 네. 것일 텐데 이게 아이언맨 나오기 전에 영화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이라고 보이죠. 그 가면을 가지고 계속 변주를 한다는 게 일단 되게 흥미롭고 마지막에 그 지하철 장면에서는 아이들이 그 가면을 스파이더맨에게 주면서 네. 딴 데 가서 얘기 안 할게요 라고 하면서 자아내는 감동 같은 게 있잖아요. 이 하나의 가면 가지고도 얼마나 재미있게 쓸 수 있는지를 스파이더맨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결국은 스파이더맨의 활약 끝에 이제 기진맥진에 쓰러지게 되는데 시민들이 마치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수처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들이라든지 그렇게 봤을 때 스파이더맨의 시선으로 자기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시민들의 얼굴을 뭐 안각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이 영화가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두 편 둘 다 참 저를 죽이십시오. 아 정말 좋아하는 두 기계팔이 편의 있다면 네. 정말 좋아하는 두 편인데 네. 이제 스파이더맨의 장르적 쾌감을 저는 초점에 뒀고요. 어떤 영화가 더 재밌는가? 2가 조금 더 재밌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2에서는 정말 멋진 액션 장면이 2개가 나옵니다. 은행에서 비롯된 네네. 그 장면 그리고 지하철 클라이맥스. 장면 그 2개는 정말 슈퍼히어로물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명장면 중에 하나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2편은 조금 더 재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고의 장면은 1편에서 삼촌의 죽음을 보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액션 장면. 아. 분노와 절제와 어떤 것들이 합해 있는 처음으로 스파이더맨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과정이 어쩌면 지금까지 스파이더맨을 잊게 한 근원적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편 중에 더 좋은 건 저는 갈등이 안 되고요.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스파이더맨 2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원도 참 좋지만 2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유 속편이 좋아봤자 전편을 능가 못하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스파이더맨 2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는 2편이 압도적으로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면을 고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편에서 고를 것 같은데요. 1편에서 저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결국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나오지만 처음 자기의 능력을 깨닫고 거기에 완전히 도취된 10대 아이의 즐거움 이걸 보여주는 건물을 타고 올라가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가 맨 마지막에 코믹한 액션까지 유머까지 들어가고 결국은 거미줄을 통해서 점프에 성공하게 되는 그 장면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한 어떤 쾌감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개봉을 맞아서 스파이더맨 시리즈 가장 뛰어난 두 작품을 골라봤고요. 주제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최고작은이라는 영화로 1편, 2편을 다루어 봤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